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근래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위험자산은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이런 상승 쏠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염병 이슈는 예측이 상당히 힘들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다 보니 이 대응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 이 전염병 같은 이슈는 일단 벌어진 일이고 이 또한 우리는 헤쳐나가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분석을 하고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는 실제 펀더멘탈에 입각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증시는 다시금 이런 식으로 회복을 했고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따라서 이렇게 주가는 추종을 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슈를 기회로 살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앞으로 유동성은 줄고 늘어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왜 연준이 유동성을 줄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1월에 있었던 이 FOMC 회의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흐름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된 초과 지준율 인상 단행 이 부분이 이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이 긴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2분기에는 이 단기 국채 매입을 축소할 것이라고 파월이 발언하면서 2분기부터는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서 아직도 내가 이 깍시 영상을 구독하고 있지 않다 하시면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의 좋아요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좀 예상되었긴 했지만 연방기금 금리를 1.5에서 1.75%로 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습니다. 일단 통화정책의 스탠스는 이렇게 지속 유지되는 형태이고요. 다만 이번 회의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초과 지준 금리를 이렇게 1.55%에서 1.60%로 이 0.5% 인상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초과 지준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유동성 측면에서 약간 이 긴축의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고요. 사실 작년 한 19년 이 9월쯤에 초단기 금리가 치솟는 일시 발작 현상이 이렇게 일어났었고 이른바 이 레포금리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시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은행이 이 단기적으로 이 유동성이 너무나 필요한데 지금 당장 돈이 없을 때 이 레포를 통해서 이 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 금리가 이 레포 금리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중에 땡길 돈이 없다 보니까 긴급하게 이 레포 금리로부터 돈을 조달받게 되는데 이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 레포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2008년 이후 이 금융위기 이후부터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되었고 은행은 사실상 이 돈이 상당히 남아돌게 되었고요. 게다가 금융위기 이후 이 연준에 이 돈을 위탁하면 대신 이 금리를 적용하여 금리로 돈을 주게 되니까 이렇게 중앙은행은 예금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사실상 돈이 넘치니까 굳이 레포에서 돈을 땡길 이유조차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때 당시에 이 초단기 금리가 이렇게 치솟았던 이유는 시장의 돈이 말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정책금리가 1.75%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사실상 1.5%에서 1.75%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앙은행이 이 범위 밖으로 움직이면 적절하게 이 돈을 풀고 조이면서 관리를 하고요. 연준이 은행들
은행들이 이 맡긴 돈에 대해서 이 금리를 주는 선인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정책금리와 초과지준금리는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갑자기 시장에서 돈이 확 사라지면서 금리가 이렇게 확 뛰어버린 것인데요. 그래서 연준은 이때 이 레포 운용을 통해서, 이 레포 그러니까 단기자금, 이 단기자금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시장의 유동성 공급 방식을 펼쳤는데요. 이런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사실 이 정책금리는 이렇게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19년 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정책금리보다 사실상 초과지준금리가 이렇게 더 낮게 이렇게 낮아온 점인데요. 이때는 사실상 은행의 지준을 적립하는 것보다는 시중의 유동성을 좀 확충하는 데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 이 초과 지준율 인상은 레포 시장을 비롯한 이런 단기 자금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초과 지준율 인상한다고 해서 긴축적인 행보로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작년 9월에 결국 이 단기 국채 매입을 실시했고, 이 부분이 언제 정상화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불안하죠. 단기 국채 매입이 이렇게 축소되거나 중단된다면 다시금 유동성 발작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 파월 의장은 충분한 지준금에 도달하게 된다면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 시기는 대략 2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2분기부터는 단기 국채 매입과 레포 입찰 금액을 서서히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월이 언급한 이 충분한 지준은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작년 9월이 대략적으로 한 1.4조 달러가 되고요. 과거에 2014년, 15년에는 대략 한 2.8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략 한 1.6조 달러를 보이고 있는데요. 파월이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해보면 대략적으로 2분기에는 이 추세로 가게 된다면 이 1.9조 한 이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분기 이 시기에 충분한 지준금이 이렇게 달성이 되고, 그동안 시행되었던 단기자금 레포 운용의 정상화는 다시금 이 무렵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추후에 상황 봐서 말이 또 바뀔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지속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1월 FOMC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단기 국채 매입 규모를 2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국채 매입을 결국 연준이 축소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유동성이 축소되어 이 시장을 발작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연준은 왜 굳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그렇다면 작년 9월에 왜 갑자기 시장의 돈이 이 씨가 말려버렸는지를 유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19년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양적 긴축이 지속 시행이 되었고, 파월이 대략 5월쯤에는 이런 긴축을 중단한다고도 했지만, 한창 과거에 자금이 풀리던 시기, 이런 시기와는 비교를 못할 정도로 유동성이 급격하게 사라진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금이 과거보다는 확연하게 줄어드는 상황과 최근 한 2년 동안 미국의 재무부가 재정 적자가 심해진 상황 속에서 자금을 긴급 조달하기 위한 단기 채권을 많이 조달한 여파도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시장의 돈이 왜 씨가 말랐었는지 정확하게 이 9월의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중앙은행은 당시 유동성을 줄이는 추세였고 정부도 가세하다 보니 이렇게 씨가 말라버린 것 같고요. 아무튼 과거에 이런 발작 증세로 인해서 단기 국채 중심으로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 이때부터 단기 국채를 매입하면서 결국
이 유동성을 불어넣는 작업을 지금 하는 중인데, 이게 2분기부터 축소가 된다면 어떤 흐름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런데 사실 이 레포 금리로부터 이 돈을 조달받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흔하게 빈번하게 있던 일이고요. 결국 이런 행동은 이 중앙은행이 이렇게 개입해서 단기로 자금을 풀어버리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좋지 않은 데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이 달러가 현재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연준은 지속해서 이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늘릴 것이고,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늘리는 행위는 결국 이 4차 QE를 단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 논하긴 이르다고 생각이 들지만 뒤에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표는 연준의 기간별 국채 매입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면 국채 매입을 연준에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연준은 지속적으로 이 단기물 국채 매입을 2분기까지는 이어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단기물이라면 보통 1년 미만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 연준은 단기 국채 매입을 통해 유동성에 이렇게 시장을 불어넣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요. 이제는 좀 안정화가 좀 되다 보니 2분기부터는 연준은 지속적으로 단기물 국채 매입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물로 해당되는 이 보라색 선과 이 주황색 선이 2분기부터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행위는 시장이 나름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하니 다시금 단기 국채 매입을 축소하는 것인데, 이는 일단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축소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행동은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은 들지만, 만약에 이런 축소가 시장의 지급 준비금에 자금 경색을 만들게 되거나 이런 유동성이 급격하게 이렇게 축소되어 근본적으로 시장에 이 돈이 부족해지고 있게 된다면 이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연준은 결국 이 돈을 다시 풀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런 장기 국채 매입을 과거 양적 완화 시기와 같이 이런 식으로 장기 국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는 결국 4차 양적 완화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단기 국채 매입으로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안정을 기해왔지만, 이 과거와 같이 앞으로 그 추세가 더 관찰은 돼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4차 QE의 흐름으로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아직 최소한 1분기는 단기 국채 매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언급한 바, 너무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민감하게 해석할 필요는 이르다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분석해서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도 펼쳐진 경제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하는 회의인 만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변화되는 사항을 계속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